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안전과 관련한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성격은 다른데요.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원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사실 뭐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될 숙제도 워낙 많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복지 문제, 취업 문제 등등등에서 참 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선결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 사회는 지난 30년간 축적된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네. 지적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랄지 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네.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또 네. 미래로부터는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30년 후를 갖다가 쉽게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IT가 30년간 세상을 바꾼 것 이상으로 앞으로 BT는 더욱 많은 변화를 갖다 가져올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아하. IT와 BT가 결합된다면. 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재앙 이상이죠. 네. 수준은 높아지겠지만 개인의 삶은 풀면은 파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숙제와 미래로부터의 도전, 이 두 가지 시선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전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 살 빼고 2년 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깨에 힘 빼고 네. 2년 빼고 정말 무엇이 해법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와 정치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있는 직업의 절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섬뜩한 느낌마저 드는데 그렇게 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겠군요. 네. 그 산업혁명 후에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죠. 네. 기계가 사람들 일자리 갖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최근에 뭐 페이스북이라는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전엔 수백 명이 일하던 그 산에 가서 벌목하던 일을 갖다 기계 혼자 네. 다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어떤 뇌과학의 발전 속도로 볼 때는 좀 불행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별리사 있잖아요. 네. 별리사 있지 않습니까? 예. 특허 출원. 네네. 이건 컴퓨터가 가장 빨리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그렇겠네요. 네. 기존의 특허가 뭐가 다른 것인가 갖다가 네.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일기예보 기사 같은 거 하고요. 네. 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인공지능이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천 건씩. 네. 그래서 실제로는 디지털 러다이트, 디지털로 인한 그러니까 직업의 대대적인 어떤 축소 소멸 이것 때문에 네. 다시 이제 디지털 러다이트, 그러니까 디지털 갖다 파괴하자는 그런 운동이 있을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 직업 얘기 때문에 저 옆길로 좀 새 나갔습니다만 너무 심각한 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자, 그 또 연초부터 여야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됐는데 간단하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까 과거 30년에 누적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6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네. 38%인 사회가 됩니다. 네. 이거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에요. 생산 가능한 인구는 요만큼이고 네. 나이 어린 피부양자와 나이 드신 피부양자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복지 문제를 갖다가 과연 재정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인데 마침 또 야당의 우리 새 지도부가 폭넓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조망하기 시작했고 네. 손바닥도 마주쳐지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여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중부담 중복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복지 동맹 세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지는 목표이죠. 그 수단은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뭐 전혀 휴가를 쓸 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많은 분들 중에 또 119 구조 구급대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관련한 내용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거든요. 이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사실 뭐 우리 사회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네. 안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119 그렇습니다. 소방대원이죠. 네. 뭐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장 그 존경하는 직업, 가장 자기가 미래에 어린이들의 예. 소망, 뭐 소방관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네. 점차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뭐 네. 남자 어린아들 같은 경우 1위가 축구, 야구, 2위가 뭐 소방관 또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소방관들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고민을 갖다 해야 되겠죠. 네. 실제로 보면 소방관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네. 또 폭력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이런 네.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 끝에 최소한의 어떤 안전을 갖다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네, 말씀 중에 이 구조 구급대원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경무에 시달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한 그 통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폭행 현황. 그러니까 우선 구조 구급대원들이 당하는. 네. 구조 구급 출동 건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이제 이 사람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필요한가. 다음 네네. 두 번째, 그러면 또 그러한 과정에서 또 폭력에 시달리는 정도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들이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죠. 구조하고 구급이죠. 그렇죠. 예. 이제 구급은 다 아신 것처럼 앰뷸런스 이제 실어서 네네. 뭐 안전한 곳으로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해주고 혹은 긴급 처방해주는 것이고요. 네네. 구조는 뭐 화재랄지 각종 네네. 재해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것인데 네. 2009년도에 구조대 출동 건수는 36만 건이었습니다. 네. 2011년도에는 43만 건, 네. 2013년도에는 53만 건, 네. 작년 2014년이죠. 네. 59만 건입니다. 59만 건이요? 예, 출동 건수가요? 출동 건수. 그만큼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거죠. 구급 아유. 출동 건수. 네.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2009년도에 190만 건, 200만 건 가까이 됐거든요. 네. 2011년도에는 203만 건 정도. 2013년도에는 218만 건. 작년에는 238만 건. 100만 단위가 넘었어요. 예,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119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그만큼 대표성, 상품성이 이제 커진 거죠.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119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네. 자물쇠가 망가져도 119, 뭐 무슨 고양이가 어디 고양이를, 숨어도, 예. 고양이를 잃어버려도 네. 뭐 119 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어쨌든 119가 사람들한테迅速하게 다가가 있는 거죠. 네. 다른 많은 그 긴급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모두 이걸로 통일되어 있다시피 해서 거의, 예. 이용 건수가 높아졌다는 거,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겠죠. 예. 또 하나는 이제 하나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아직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저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네네. 지금 1년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네. 하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실제로 그것은 뭐 세월호 이전만 보더라도 계속 그런 상황은 누적되어 왔었던 것이죠. 네네. 그 누적의 결과가 세월호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구급 출동 건수가 많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군요. 자, 그러면 이제 폭행 현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폭행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구조 구급대원들이요. 예, 예. 네. 사실 뭐 구조의 경우는 그렇게 폭행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겠죠. 본인들이 예, 긴급 재난 화재 진압하고.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구급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뭐 폭행을 당한다 남편한테 아, 알코올 중독자인 어떤 그렇죠. 사람한테 폭행을 그럴 수 당한다든지 있죠. 뭐 여러 가지 네. 뭐 주변에 주폭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네. 여러 가지 사실 뭐 조폭 주폭은 경찰의 일입니다만 네. 그것조차도. 뭐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그 사람이 처해 있을 때 어쨌든 부르다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1년에 한 200만 건 정도 이렇게 출동을 이제 하다가 보면 네. 2014년 같은 경우 하루 평균 이제 6,500여 건 출동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4,600여 명을 이송을 해왔어요. 예. 1년 동안. 근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총 660건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네. 746명의 소방관들이 폭행을 당했고요. 네. 주로 뭐 음주 폭행, 뭐 아하. 정신 이상으로 인한 폭행, 네. 단순히 그냥 뭐 반발해서 하는 폭행, 네. 뭐 등이 있었는데 음주 600 폭행이 아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군요. 전체에서 88.3%. 88.3%. 야, 그렇군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도 좀 구별이 되어 있는데 남성이 현저히 많긴 하지만 여성도 결코 무시할 수 네, 없잖아요. 요새 여성 소방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네네. 특히 이제 구급할 그렇죠. 때 예. 이제 여성 소방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지 예, 않습니까? 있죠. 특히 여성들 갖다가 가서 구급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는. 네네. 근데 그런 여성 소방관들도 이제 심하게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 네. 그래서 1년간 한 101명, 지난 4, 5년간 한 101명 정도가 이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한 수치가 있었던 걸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 그동안의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이분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실효성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출동에 관한 수칙이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혼자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우리 소방차도 또는 앰뷸런스도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또 가서 이제 구조 요원이 있고 그렇죠. 뭐 있을 수 예. 있는데 우선 아무리 급할 때 이제 구조의 상황에 뭐 단둘이 출동했다. 네. 그러면 뭐 화재 같은 경우 단순 화재라고 하죠. 네. 두 명이 가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네. 후방에서 상황을 장악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적어도 그 구조의 경우는 이제 운전하신 분 포함해서 뭐 4명 이상이 반드시 출동한다. 네. 구급의 경우는 뭐 한 2명, 3명 이상이 반드시 출동해야 한다는 수칙이 있습니다. 네. 있긴 합니다만 이 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법을 낸 건 그럼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향 입법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구급의 경우, 네. 구급의 경우는 운전하시는 분 포함하여 3인, 그다음에 구조의 경우는 운전하시는 분 포함해서 4인 이상으로 네. 출동을 하도록 네. 상향 입법을 해놓은 것이죠. 이건 좀 더 강제성을 띄었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수칙은 사실은 뭐 안 지켜도 네. 뭐 규칙이지만 네. 불가항력적으로 못 지키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네. 하지만 예. 이제 법으로 명문화해 놓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법으로 명문화해도 네. 지키기가 힘든 경우가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왜? 네. 예산과 인원이 안 따라가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현재 있는 소방 지휘관들도 그런 상황을 갖다 방조하거나 방임하려고 하지는 않을 건데 네. 결국 사람의 문제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법으로 명문화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네네. 국가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아. 재정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야 될 것이고 네네. 인원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법으로 상향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9월에 다시 한번 좀 정리 정확히 네네. 해드리면은 예. 우리가 13조를 고친 건데요. 출동하는 구조 구급대에는 운전자 위에 구조 구급 다 포함하여 운전자 이외에 2명 이상의 구조 구급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운전자 이외에 2명 이상, 두 명, 총 예. 3인 이상이 되겠군요. 네. 예, 그리고 소방방재청장은 구조 구급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조 구급대원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군요. 예. 이게 가장 요긴한 필요한 조치인데 그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4.16 1주년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4.16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네. 뭐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무슨 관폐화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성과로 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요즘도 계속해서 사건 사고 아닙니까? 끊이질 않잖아요. 네. 정말 내가 길을 가면서 정말 내가 100%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갈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맨홀이 불안하고 네, 맞습니다. 여전히 또 무슨 건물의 어떤 공사 현장이 또 불안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4월 임시국회 때쯤 되면은
그런 것들 쭉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당신들은 무엇을 했어라는 네. 비판과 지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그때가 되면은 이런 법들이 좀 작은 법 같지만은 네. 우리 생활의 어떤 일상을 지켜주는 그런 법들이 다시 조명을 받고 통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또 두 가지 개정안을 다루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전년보다 한 61.7%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해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이런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참 고민이 많죠. 뭐 굉장히 그 중증적인 문제죠. 네. 우선 뭐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잠재적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ADHD라고 하나요? 어렸을 네. 때 어떤 그 불안 증후군 같은 네. 걸 갖다가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공격의 요소를 사회적으로 최소화시켜 나가는 거, 그다음에 방어의 기제를 갖다가 넓혀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요소들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부를 제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 수는 없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 저는 이제 입법 데이터를 번 나왔 저는 사실 정무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이랄지 공정거래 이런 것들 주로 하는데, 또 가끔가다 이제 우리 보도를 보면 네. 이런 사건을 접하면 제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때는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를 다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네. 부분에서 이제 법을 제출하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이제 아동 청소년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광주 인화학교 도관이로 알려져 있는 예, 그런 예. 사건을 갖다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폭행, 네.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거나 종사할 수는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요새는 뭐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전자 발찌도 그렇죠. 처리하고 예. 또 그 사람이 어디 이사 가면 주변에서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인터넷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그 시설에 운영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성폭행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갖다 인가를 할 때 체크하고 아하. 또 수시로 중간에도 중간중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군요. 이제 그 전에 종사자에 대해 네.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네. 이제 권고 사항이었죠. 네. 근데 이 종사자에 대해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종사자를 갖다가 이미 현행법에 개정을 한번 해갖고 네. 종사자에 대해서 네. 운영자가 네. 반드시 가서 확인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강제 조항이 된 예, 거죠. 예. 그러면 운영자, 시설의 운영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운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자는 이제 그 허가를 내게 되어 있는 교육장이랄지 예.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랄지 이런 쪽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한 네. 것이 이제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결실을 좀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벌써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의원님, 그 올해 관심을 기울일 지역 현안 혹은 또 새로운 입법 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 전용동에 네. 뉴타운 들어섰고 또 그 인근에 이제 뉴타운 공사가 새로 시작되거나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올해만 이제 두 군데가 새로 예. 착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큰 관심이 이제 좋은 학교, 명문고등학교 유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약속한 대로 명문고등학교 유치하려고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조만간 네.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의원님 오늘 좀 바쁘신 시간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